대한민국 상선이 소말리아 해적들에 납치되었습니다. 이곳에는 한국인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있었고 선장은 온갖 구타를 당하고 끝내 6발의 총알을 맞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스리랑카로 출항한 3호 주얼리오는 2011년 1월 21일 오후 3시 58분경 아라비안해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에 납치됩니다. 선박의 속도는 시속 15km, 해적들의 고속정은 좋게 시속 25km가 넘고 레이더로 감지가 되지 않을 만큼 작은 보트였습니다. 이미 알아차렸을 땐 해적들을 따돌리기 늦었어요. 조그마한 고속보트로 빠르게 접근한 13명의 해적들은 순식간에 배 위로 올라왔고 배의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선교를 장악해버렸죠. 그들은 제법 훈련된 해적들이었고 이제 선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해적들에 납치되었다는 신호를 주변 선박에 보낸 후 시타델에 몸을 숨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적들은 침실에 마구잡이로 총알을 갈겨대며 선원들을 계속해서 수색했고 결국 4시간도 안 돼 발각됩니다. 그나마 천만 다행이었던 것은 해적들이 배에 올라왔을 때 국제해상통신센터에 구조 신호를 보냈었던 거죠. 해적들은 선원들 전부를 선교로 집합시켰고 해적 두목이 말합니다. 지금부터 이 배를 접수한다. 당시 해적들의 피랍된 3호 주얼리호의 위치는 여기였고요. 이제 해적들이 해야 할 일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소말리아 해역으로 들어가는 것. 해적들은 당장 소말리아 해역으로 배를 돌리라 지시합니다. 물론 이 피랍 상황을 한국도 알게 되었고요. 한국 정부는 고민합니다. 협상이냐 구출이냐. 사실 이 선박이 피랍되기 1년 전 같은 회사 선박 3호 드리모 또한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되었습니다. 석방을 위한 몸값으로 무려 105억 원을 지불했어요. 한국 선원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주요 타겟이 되었고 정부는 더 이상 호구로 보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구출 작전을 실행하기로 합니다. 현재 3호 주얼리호의 위치는 여기고요. 한국 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위치는 이곳. 두 선박의 거리는 무려 2600km. 3호 주얼리호의 원래 속도 같으면 48시간 후 소말리아 해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반면 청해부대의 최영함이 3호 주얼리호로 가는 데까지 약 50시간이 필요한 상태. 3호 주얼리호의 선장 석해균 선장은 피랍 초기 혼란한 틈을 이용해 다행히 첫 번째 구조 메일을 보냈습니다. 청해부대의 첫 번째 답변은 선원들의 안전 여부와 해적들의 동태를 파악해달라는 것. 이제 해적들의 감시하에 놓여있는 석해균 선장은 어떻게 해서든 해군 측과 연락을 주고받기 위해 해적들에게 말합니다. 내 컴퓨터에서 오락을 좀 하겠다. 기분이 이제 안 좋다. 바둑에 대해 전혀 모르는 해적은 석해균 선장을 한참을 감시하다 지루한 나머지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석해균 선장은 해군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메일을 보내자 빠르게 해군으로부터 두 번째 메일을 회신합니다. 사실 이 두 번째 메일이 가장 중요했어요. 실제로 납치된 선박이 소말리아 해역으로 들어가 버리면 구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구출 방법은 대부분 협상뿐이죠. 그런데 이 협상 기간이 좋게 1년을 훨씬 넘고요. 그 기간 동안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입니다. 절대 소말리아 해역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석해균 선장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석해균 선장은 해적 두목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죠. 큰일이다. 엔진이 이상하다. 그런데 해적이 어디서 약을 파냐며 총을 겨누어버리죠. 여기서 물러나지 않고 네가 한번 테스트해봐라. 진짜 문제가 있다라고 하자 여기서 해적이 실수를 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엔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이때 석해균 선장은 확신했다고 합니다. 해적들이 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것을. 엔진을 수리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6시간 동안 배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지체하며 눈치챌 것 같아 14노트의 속력을 낼 수 있는 3호 주얼리호를 계속 5노트로 운항했습니다. 실제로 배를 운항할 때 저 RPM에서 고 RPM으로 넘어가기 위한 특정 RPM 구간에서는 배가 엄청나게 떨립니다. 이 구간의 RPM을 계속 두어 해적들에게 배가 심하게 떨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엔진에 이상이 있다고 믿게 했었죠. 또 정말로 엔진 오일에 물을 몰래 타기도 했고요. 엔진은 더 이상한 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지그재그로 운항을 하기도 했고 반대 방향으로 운항을 하기도 하며 3호 주얼리호는 정말 목숨 걸고 소말리아 해역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최대한 시간을 지연시키는 사이 최영함은 전속력으로 달려옵니다. 참고로 해적들이 제일 좋아하는 배 사이즈가 딱 3호 주얼리호 정도 크기예요. 일단 돈도 되고요. 탈취하기도 쉽고요. 이보다 더 큰 사이즈는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높아 해적들이 사다리를 거는 것도 힘들고요. 그래서 보통 이 정도 크기의 배들이 소말리아 해역을 지나갈 때는 용병을 태우기도 합니다.
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소말리아 해역으로의 진입을 늦춘 덕분에 마침내 최영함은 52시간 만에 3호 주얼리호 근처에 도착합니다. 최영함이 온 것을 알아차린 해적들은 그야말로 똥줄이 타기 시작합니다. 근처를 지나가는 몽골 선적 상선을 추가로 탈취하려 4명의 해적이 고속보트를 타고 출발하죠. 해적들의 속셈은 몽골 선적 상선에 인지를 태워 빠르게 빠져나가려는 속셈이었죠. 이 상황을 눈치챈 최영함은 긴급 구출 작전을 시작합니다. 링스 헬기로 몽골 선박을 납치하려는 해적들을 저지했고 그 사이 UDT 대원들의 고속보트 3척을 진수시켜 3호 주얼리호로 접근했습니다. UDT 대원들이 선미로 접근하자 백색 깃발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건 해적들의 항복이 아니라 트릭이었습니다. 순식간에 해적들은 UDT를 향해 총을 발사합니다. 3명의 UDT 대원이 총상을 입게 되죠. 이렇게 1차 구출 작전은 실패하게 되죠. 1차 구출 작전에서 얻은 정보는 해적들의 예상 밖으로 뛰어난 전투 능력, 흔들리는 선상에 순식간에 뛰어나와 단번에 명중 사격을 가한 사격술, 민첩한 움직임 등을 통해 단순 해적이 아니라 정규군 수준 이상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링스 헬기의 지원만으로는 UDT 대원들이 선박에 탑승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점을 파악했죠. 그래서 2차 구출 작전에 최영함을 투입하기로 합니다. 1차 구출 작전이 실패하고 이틀 동안 최영함은 해적들의 피로도를 높이기 위해 수시로 최영함과 링스 헬기의 기관총으로 위협 사격을 실시합니다. 배 주위로 총알 세례를 받자 해적들은 기겁을 했고 석해군 선장과 선원들을 방패막으로 세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틀 동안 계속된 위협 사격에 처음에는 무척이나 예민하게 반응했던 해적들의 대응은 무디어져 갔고 피로도는 점차 쌓여갔습니다. 심지어 최영함이 함포와 기관총 사격을 하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고 또 액션뿐이네 라고 생각하며 방심하기 시작합니다. 2차 구출 작전 시간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피로도가 가장 높을 새벽 4시. 그런데 변수가 생깁니다. 나토 대적 작전 사령관으로부터 긴급 정보가 들어왔고 그것은 소말리아에서 3호 주얼리호를 납치한 해적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총과 화약과 함께 선박 2대가 출항했다는 거죠. 다행히 구출 계획을 실시할 새벽 4시보다는 늦게 도킹하지만 즉 이 말은 2차 구출 작전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D-Day 구출 작전 시작. 4시 46분 최영함은 해적들이 고속보트를 보지 못하도록 우연으로 30도 틉니다. 그리고 우연에서 1번, 3번 고속보트 하강, 다시 좌연으로 60도 틀고 좌연에서 2번 고속보트를 하강시킵니다. 5시 23분 링스 헬기가 최영함에서 출격. 먼저 레이더를 무력화하기 위해 전자공격을 실시했어요. 그리고 3호 주얼리호 우연으로 이동해 무장한 해적들에게 총알 세례를 퍼붓습니다. 최영함은 기관총과 저격수를 통해 3호 주얼리호의 좌연을 공격합니다. 우연에서는 링스 헬기가, 좌연에서는 최영함이 무차별 사격을 해댔고 해적들은 실내로 대피하게 되죠. 어느덧 6시 10분 아덴만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을 때 UDT 대원들은 고속보트를 이용해 선미에 접근, 사다리를 걸고 빠르게 등반하기 시작합니다. 해적이 숨어있을 것이라 예상한 식당부터 위험을 차례대로 제거하며 전진. 마침내 선교에 다다랐고 위협 사격과 동시에 섬광 포금탄 투척 후 해적들을 빠르게 사살. 6시 27분 선교 장악에 성공합니다. 선교 내부에 있던 해적들은 모두 제압했고 선원 13명을 먼저 구출합니다. 잔여 인원은 기관실에 5명, 타기실에 3명, 총 8명을 더 구출해야 합니다. UDT 대원들이 구출 작전을 진행하고 있던 사이 석해균 선장에게 완전히 속았다고 생각한 해적은 눈깔이 뒤집혀 석해균 선장에게 6발이나 총알을 갈게 됩니다.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의 응급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했고 잔여 해적 소탕은 잠시 대기 상태. 링스 헬기를 이용하여 석해균 선장을 이송하려 했지만 선박 구조상 불가능했어요. 헬기가 내릴 곳이 없었습니다. 석해균 선장을 공중으로 이동 시 아직 소탕하지 못한 해적에 사격당할 수도 있으니 결국 필압된 3호 주얼리호 구명정을 이용하여 이송할 것을 결정합니다. 이 사이 방송 장비를 통해 실내에 있던 한국인 선원 8명을 외부로 유도, 이렇게 21명 전원 신변 확보합니다. 석 선장도 최영함에 안전히 도착했고 석해균 선장을 태운 헬기는 오만 사살라를 향해 빠르게 출발합니다. 이렇게 석해균 선장의 조치가 일단락된 후 UDT 대원들은 실내에 숨어있는 해적 진압을 위해 내부 수색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9시 54분 선박 내부 총 57개의 격실에 대한 수색을 완료한 후 해적 8명 사살, 5명 생포, 선원 21명 전원 구출. 이렇게 아덴만 여명 작전은 성공합니다. 이 작전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영웅이지만 사실 숨은 영웅이 한 분 더 있습니다. 바로 이국종 교수입니다. 당시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은 오만 사살라 대학병원에서 1차 응급수술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급하게 오만으로 파견된 이국종 교수팀의 집도하에 2차 응급수술을 진행했지만 석해균 선장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당시를 회상하면 2차 수술까지 진행했지만 석혜균 선장은 거의 죽어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 때문에 이국종 교수는 의료장비가 갖추어진 한국으로 이송하기로 결심합니다. 일반 비행기로는 불가능하고 의료장비가 갖추어진 에어 앰뷸런스 비행기가 필요한 상황. 아주 운이 좋게 스위스의 레가 회사의 에어 앰뷸런스 비행기 섭외에 성공했지만 비행기 이용 대금은 38만 달러. 한시가 급한 절체절명인 지금 이용 대금 결제 관련하여 의료계의 질시와 원활한 연락을 할 수 없는 정부와의 상황 때문에 섭외는 했지만 최종 계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신속하지 않은 대금 결제 진행으로 좀 전에 독일 에어 앰뷸런스 비행기도 놓쳐버렸죠. 이번 스위스 비행기마저 놓치면 정말 석혜균 선장의 목숨은 끝이라는 생각에 이국종 교수는 개인 비용으로라도 이용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사인 후 팩스로 보내버렸습니다. 이후 물론 외교부가 지급 보증을 섰지만 이국종 교수 덕분에 에어 앰뷸런스 비행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고 11시간 만에 한국에 도착 후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은 한국군이 해외에서 수행한 최초의 인질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우리 군이 해외에서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1990년대 말부터 2010년대까지 절정을 이룬 소말리아 해적은 이 사건 이후 해적들의 활동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4년 후 건강을 회복한 석혜균 선장은 자신을 쌌던 소말리아 해적을 만나 그날의 일을 용서해 주었습니다.